여보, 이번 설날엔 친정을 먼저 들렀다 가면 안 될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그래, 알았어. 어머님한테는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 뭐라고? 설날에 친정을 먼저 간다고? 유미 걔가 그러니 이게 미쳤나? 어떤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도 안 오고 친정을 먼저 가? 걔 지금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니?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아프면 병원에나 가지. 네가 가서 뭘 어쩌게? 설날에는 무조건 시댁부터 와야지. 하지만 그녀는 친정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야? 친정에 왔어요. 뭐, 진짜로 친정을 먼저 갔어? 너 미쳤니? 당장 시댁으로 와. 어머님, 저희 점심 먹고. 너 시댁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네가 무슨 며느리야? 며느리 도리도 안 하면서. 당장 안 오면 너희 집 앞으로 갈 줄 알아.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유미 씨는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머니는 시장으로 향했고 아버지는 도매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고르러 가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김유미의 부모님 직업을 알게 되었고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엄마 생선 장수지? 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청 시끄럽게 소리 지르시던데? 비린내 안 나냐? 그날 이후로 그녀는 부모님의 직업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도 일부러 돌아서 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을 발표할 때도 부모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유미야, 오늘은 엄마 가게에 좀 들렀다 가자. 싫어. 나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갈래. 숙제도 많고. 매일 이런 핑계를 대며 시장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따끔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오빠는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늘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그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너 지금 엄마 아빠가 부끄러운 거야? 너 일부러 시장 근처도 안 가고 돌아서 다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내가 좋은 학교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예쁜 옷도 입고 다닐 수 있는 게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그걸 부끄러워하면 되겠어? 넌 우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제대로 알기나 해? 오빠의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장에 있는 부모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 부모님이 자랑스러운데 제가 바보같이. 부모님은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손님들이 유미 엄마가 파는 생선이 제일 신선하다고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주말이면 그녀도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께 봉투를 건네고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장사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제법이네. 엄마 없을 때는 내가 가게 좀 봐줘. 어제는 거스름 돈도 척척 잘 계산하더라. 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너네 엄마가 파는 고등어가 제일 맛있다고 할 때마다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 것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 군것질거리도 건네주시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시장에서의 일상을 썼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고 이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일상이 평화롭게 이어지던 중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오빠가 가족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지금도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유학이야? 여기서 대학 가면 되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오빠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기술을 배우고 싶고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너 지금 우리 형편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알아요. 아빠, 제가 알아봤는데 장학금도 있고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대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녀는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면 될 것 같아요. 애가 저렇게 하고 싶다는데 당신 미쳤어.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리고 유미 대학은 전 괜찮아요. 그녀가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유미야, 오빠가 워낙 공부도 잘하고 전 여기서 다녀도 돼요. 결국 한 달간의 고민 끝에 부모님은 오빠의 유학을 허락했습니다. 시장 가게를 더 일찍 열고 더 늦게 닫으며 쉬는 날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2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가셨고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를 하셨습니다. 유미야, 이제 내가 좀 더 가게 일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네. 엄마,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숙제는 틈틈이 가게에서 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오빠의 꿈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오빠가 출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는 오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빠, 꼭 성공해서 돌아와. 그래. 우리 유미, 오빠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미국으로 떠났고 가족들은 더욱 바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오빠에게 보내는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점심시간도 줄이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통화 횟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뜸해졌습니다. 바빠서 그럴 거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오빠가 조금 더 자주 연락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바쁜가 보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오빠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빠의 성공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오빠가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빠의 유학 생활이 5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 오랜만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 유미, 잘 지내고 있어? 연락이 너무 안 되네. 유미야, 엄마 아빠 계시니? 오빠의 목소리가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불러왔고 스피커폰을 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요즘 전화도 잘 안 하더니 무슨 일 있니? 저 사실은 결혼하려고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그래, 좋지.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야. 네, 여기서 자란 교포예요. 제니라고. 한국말은 잘 못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래. 언제 한국에 와서 인사드릴 생각이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제니가 비행기를 좀 무서워해서요. 한국에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한국 갈게요. 지금은 회사 일도 바쁘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결혼이 장난이야? 어머니는 말없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 우리가 그동안 너 유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이제 겨우 자리 잡았다고 이럴 거니?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전화는 불편한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가셨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랑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됐다. 저기 김치 좀 담아줘. 어머니는 더 이상 오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한 달 후 오빠에게서 결혼식 사진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새언니는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족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사진 보실래요? 나중에 볼게. 어머니는 사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오빠의 행복한 미소가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빠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새언니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짧게 끝났습니다. 부모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면 말없이 한숨만 쉬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대. 명절에도 못 오고. 어머니의 말씀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빠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부모님을 도왔고 퇴근 후에는 꼭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빠의 결혼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1년 후 그녀의 가족은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오빠가 간간히 전화로 와서 보라며 조르기도 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그리움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번에 꼭 오빠 얼굴 보고 오자. 그래. 내 새언니도 한번 봐야지. 비행기 표를 끊고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오빠는 전화로 공항으로 마중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셨고 그녀도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김치도 담가 가야지.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김치를 담그셨고 아버지는 고급 홍삼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안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새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녀가 반갑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부모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오빠를 껴안으셨습니다. 제니는 어디 있니?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
제니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첫날부터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빠는 그들을 호텔로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니가 좀 나아지면 같이 식사하러 올게요. 하지만 다음 날 오빠에게서 온 문자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제니가 아직도 몸이 안 좋네요. 미안해요. 내일은 꼭 같이 보자고 할게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다른 핑계를 대며 새언니와의 만남은 미뤄졌고 오빠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짧은 시간만 함께 보냈습니다. 아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 줄 아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방문 5일째 되는 날, 오빠는 마지못해 새언니를 데리고 호텔 로비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언니의 인사는 짧았고 한국어는 서툴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30분 정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새언니는 계속 시계만 보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Sorry. I have an appointment. 그렇게 새언니는 자리를 떠났고 오빠도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담가온 김치도 못 줬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남은 2일 동안 그들은 호텔 근처만 맴돌았습니다. 오빠는 가끔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새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은 근처 공원이라도 가볼까요? 그래. 내 오빠는 이제 기대하지 말자. 마지막 날 오빠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김치를 건네주었고 아버지는 홍삼을 내밀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라. 네, 죄송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오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오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긴 한숨만 내쉬실 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실망스러운 만남 이후 오빠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명절마다 걸려오던 전화도 이제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추석에는 한국에 오는 거지? 미안해, 유미야. 회사가 너무 바빠서. 매번 같은 핑계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오빠가 알아. 괜찮아. 바쁘겠지.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면 어머니는 말없이 자리를 피하셨고 아버지는 술잔을 더 자주 기울이셨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미야, 다음 주에 잠깐 한국에 갈 것 같아. 정말?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는 단 이틀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그마저도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빠는 계속 시계만 보았습니다. 새언니는 이번에도 오지 않았고 조카의 사진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밥이라도 더 먹고 가지. 죄송해요. 다음 미팅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짧은 만남은 끝이 났고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미야, 제니가 둘째를 낳았어. 그녀는 축하한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첫째 조카의 얼굴도 모르는데 벌써 둘째라니. 부모님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둘째가 태어났대요. 그래? 건강하대?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손주의 탄생 소식에 기뻐하지도 못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후 오빠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모님의 부탁에도 바빠서 나중에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오빠가 더 이상 예전에 그 다정한 오빠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 기다리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딸이 효녀야. 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대신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이제는 오빠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찾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유미야, 이제 내가 우리의 전부야. 아버지의 말씀에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오빠에 대한 서운함을 뒤로하고 그녀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35이 되던 해,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직장인이었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미 씨, 전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원이에요. 성격도 좋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반색하시며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중하게 부모님을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유미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사위될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시장에서 고생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유미야, 우리가 널 위해 모아둔 게 있어.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은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너 결혼 자금이야. 내 오빠 유학 보내고 나서도 조금씩 모았어.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장에서 일하시며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전 이 정도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받아. 이게 부모 마음이야.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그녀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예비 신랑이 가족들에게 보이는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유미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오빠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짧은 축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축하한다. 미안하지만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다.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더욱 열심히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장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그녀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시집 가는구나. 엄마, 저 자주 올게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 해.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순간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오빠는 오지 않았지만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은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네요. 신랑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신혼집 대출 상담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은행원이 갑자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비 신랑분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꽤 크네요. 대출 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은행원의 말에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달 7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수취인명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매달 70만 원씩 부모님께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잠깐 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봤어요. 매달 어머님께 70만 원씩 보내시더라고요.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좀 어려워서 얼마나 어려우신데요? 한 1억 정도. 근데 결혼하면 안 보내도 돼. 지금까지만 보내는 거야. 그의 말에 그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말하면 솔직히 결혼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았어. 내가 거절할까봐. 미안해. 그의 말에 그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처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안 보내는 거 맞죠? 당연하지.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였으니까 부모님 도와드린 거고, 결혼하면 우리 가정이 우선이야.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결혼식 준비는 다 되어 있었고 하객들도 초대된 상태였습니다. 웨딩홀 계약금도 들어갔고 신혼집 계약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미뤄야 할지 아니면 그의 말을 믿고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 선택한 걸까요? 유미야, 결혼은 내 선택이야. 하지만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 아빠가 있잖아.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약속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거 절대 숨기시면 안 돼요. 그래, 미안해. 결혼하면 정말 솔직하게 살게. 내가 후회하지 않게 잘할게.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그녀는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 된 거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돈을 안 보내도 될지,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그녀에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직도 돈이 필요하시대. 네. 결혼하면 안 보내기로 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전의 약속이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 전에 한 약속은요? 그건 뭐였던 거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유미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아들한테 매달 받던 돈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어머님, 하지만 결혼하면 안 보내기로. 아이고, 그런 약속이 어딨어? 부모 살리는 게 먼저지.
너희 친정에는 얼마씩 보내니?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은 오히려 매달 반찬을 싸주시는데 이런 비교를 당하니 서러웠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께 같은 가격의 홍삼을 선물했다가 시어머니의 대대적인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과 친정을 갖게 봐. 시댁은 더 챙겨야지. 너는 시집 온 며느리야. 어머님, 저희 형편에 맞춰서 형편. 그래, 너희 친정은 잘 살지? 생선 장사해서 돈 잘 벌지? 우리 같이 빚더미에 앉은 집하고 같이 취급하면 되니? 시어머니의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직업까지 거론하며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근데 어머니도 힘드신 거야. 남편은 중간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그녀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매주 전화를 걸어 돈 얘기를 했고, 한 번은 직접 그들의 집을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며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으면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저희도 살아야. 뭐가 너무해? 부모한테 이 정도 하는 게 그렇게 싫으니? 매일 밤 부부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그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좀 참지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당신은 결혼 전 약속은 기억도 안 나나 봐.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울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엔 100만 원은 보내야 해. 이자가 더 붙어서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려웠습니다. 결혼 전의 달콤한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제는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그것을 막지 못하는 남편 사이에서 그녀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설날을 앞둔 어느 날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를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박스를 들다가 삐끗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설날엔 친정을 먼저 들렀다 가면 안 될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그래, 알았어. 어머님한테는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 남편은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설날에 친정을 먼저 간다고? 유미 걔가 그러니 이게 미쳤나? 어떤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도 안 오고 친정을 먼저 가? 걔 지금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고성에 그녀는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아프면 병원에나 가지. 네가 가서 뭘 어쩌게? 설날에는 무조건 시댁부터 와야지. 하지만 그녀는 친정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날 아침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절뚝거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다 더 다치시겠어요. 괜찮아. 우리 딸 보니까 덜 아프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친정에 왔어요. 뭐, 진짜로 친정을 먼저 갔어? 너 미쳤니? 당장 시댁으로 와. 어머님, 저희 점심 먹고. 너 시댁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네가 무슨 며느리야? 며느리 도리도 안 하면서. 당장 안 오면 너희 집 앞으로 갈 줄 알아.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 왔지? 우리 그냥 시댁으로 가자. 당신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말 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그 순간 친정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사정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어서 시댁에 가보렴.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도끼를 뿜었습니다. 이제 오시네? 친정이 그렇게 좋아? 시댁은 걔 쳐다보듯 하고.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대꾸를 해? 너같이 못된 며느리는 처음 봐. 돈도 제대로 안 보내고 명절에 친정 섬기고 너 이러다 이혼당할 줄 알아? 시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되었고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요. 그래도 참자. 어머님이 원래 성격이 그러시니까. 남편의 말에 그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생활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에게 며느리가 친정 바보라서 못 살겠다고 소문을 냈고 심지어 돈도 안 갖다 바치는 년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임신 소식을 접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그나마 경사라도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처음에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얘 핑계 대면서 돈 더 써대겠구나.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임신했다고 친정 가서 용돈 타 쓰고. 시어머니의 독설은 남편의 태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내가 돈을 관리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요즘 주부들이 다들 돈을 친정으로 빼돌린대.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해? 의심은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내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은 생활비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그마저도 한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생활비 쓰면 돼. 더 필요하면 말해. 하지만 추가 생활비를 요구할 때마다 남편은 까다로운 신문을 했습니다. 뭐 했을 건데? 영수증 가져와. 친정에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입덧으로 힘든 와중에도 매번 지출 내역을 일일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어머니가 사다 주신 미역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매달 시댁에 70만 원의 빚상환금에 더해 7,080만 원을 추가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이 필요하시다고. 당신은 나한텐 100만 원 생활비도 아까워하면서 시댁엔 150만 원씩 보내? 너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알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는 의심하면서 시댁에는 월급의 절반을 보내는 남편을 보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 가장이야. 알긴 해? 시끄러워. 내가 돈 버는데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돼. 남편의 폭언은 계속되었고 매일 밤 부부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임신 중인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지만 병원비조차 남편의 눈치를 보며 써야 했습니다. 여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링거 맞아야 할 것 같아. 또 지난주에도 맞았잖아.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나? 그녀는 이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아와 집안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보, 애기 좀 봐줘. 잠깐 씻고 싶어서. 아니,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나는 회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씻지도 못한 채 달려가 안아야 했습니다. 당신 참 좋다. 맨날 집에서 애나 보면서 편하게 있고. 편하다고?
당신은 24시간 아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거밖에 더 있어? 나는 매일 부장님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날 저녁 남편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맨날 집에서 애 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래?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살 된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 당신이 나가서 벌어오면 되잖아? 난 애 볼게.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정말 집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 얘가 왜 이래 진짜 짜증나게.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 분유는 몇 스푼 넣는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며 누워 있었고 아기가 울 때마다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러려고 회사 그만둔 거야? 시끄러워. 당신은 이제 돈이나 벌어와.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살 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남편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보, 제발 회사로 돌아가요.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시댁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시대. 당신이 빨리 취직해서 보내줘.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살 된 아이를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대로 아이를 키워도 되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이전 직장에서 그녀를 다시 받아주었고 어린이집도 겨우 자리가 나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기 어린이집 등원은 당신이 해. 내가 출근이 더 빠르니까. 알았어. 내가 애기 보는 거 얼마나 쉬운지 보여줄게. 어린이집을 보내는 첫날, 남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보, 애가 자꾸 우네. 왜 이래 얘가?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어? 출근 전 그녀는 울던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입혀서 겨우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면서 육아가 쉽다며. 당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늦잠을 자서 아이를 제때 어린이집에 데려가지 못했고 집안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여보, 집이 더러우면 좀 치워. 오늘도 설거지가 그대로잖아. 아, 애 보느라 바빠서.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하는데? 애는 어린이집 갔는데. 퇴근 후에도 그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하고 아이의 분유병을 소독하고 내일 입힐 옷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달이 지나자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그럼 당신은 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애 케어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애비가 애를 본다는 게 말이 되니? 빨리 일자리나 구해.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아빠보다 엄마를 찾았고 집안일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뭐라고요? 당신이 하고 싶다며? 이제 알았어.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육아도 집안일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부담만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신, 이제 진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결국 남편은 다시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고
그동안 쌓인 카드빚과 대출은 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둔 거 정말 미친 짓이었네. 이제야 깨달은 남편의 후회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가정의 평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사직 이후, 그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아이의 앞날을 위해 적금도 들어놓았는데, 남편의 무직 상태가 길어지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통장 비밀번호가 뭐야? 왜? 갑자기 통장은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확인 좀 해보려고. 남편의 수상한 태도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4,500만 원이 한 번에 출금되어 있었고, 수취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은행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이 얼마 전에 오셔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좀 설명해봐. 통장 내역을 내밀자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뭐? 아니, 그거를 보내 당신 돈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보내? 그것도 4,500만 원이나. 시댁 빚 갚으려고 그랬어. 너무 이자가 많이 나와서. 미쳤어?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거 범죄야. 당신은 어차피 안 보내줬을 거 아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돈은 어디 있어? 다 어머님께 보냈어. 돌려받을 수 있어? 그게 어머님이 이미 다 써버리셨대. 순간 그녀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아이의 앞날을 위해 모아둔 돈이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신, 이제 끝이에요. 여보, 미안해.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갚아요? 뭘로요? 직장도 없는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뿐이었습니다. 뭐, 그 돈 다 썼어. 우리 아들이 준 돈을 왜 내가 찾아? 욕심쟁이 년.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었어요. 그건 내 돈이었다고요. 다음 날 그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체된 돈이라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의 저축, 남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결혼 생활까지도. 결혼 자금을 무단으로 빼돌린 사건으로 부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어느 날, 친정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야,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셔. 네. 무슨 일이세요? 시장 계단에서 넘어지셨어. 다리를 다치셨는데 수술이 필요하대.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내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의사는 인대가 파열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2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수술하셔야 해요. 병원비 좀. 뭐, 200만 원? 당신의 가족들은 왜 자꾸 우리 돈을 빼가려고 해?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예요?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게다가 우리 어머님한테는 매달 150만 원씩 보내면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당신은 결국 친정 식구들이랑 한통속이었어. 나 몰래 돈 빼돌리려고. 미쳤어요? 지금 우리 어머님 다리 수술하시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은
병문안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전화로 돈 얘기만 했습니다. 200만 원 당신이 책임져야 해. 내 월급에서 매달 깎을 거니까. 어머니는 수술 후에도 남편의 태도를 걱정하셨습니다. 딸, 내가 미안하다. 조심할 걸.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퇴원하시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친정은 우리 아들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했네. 이제는 일부러 넘어지기까지 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돈 200만 원이나 날린 게 누구 때문이야? 남편은 이후로도 병원비 문제를 계속 들추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줄이겠다며 그녀를 압박했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감시했습니다. 이것 봐. 또 친정에 가서 뭘 사왔네? 이제 친정 가는 것도 통제해야 하나? 병문안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갈 때마다 돈 들어가는데. 그녀는 남편의 모습에서 더 이상의 인간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오직 돈만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이 결혼 생활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네 가족들이 우리 돈 다 뺏어가잖아. 이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친정어머니의 퇴원 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또 돈 달라는 거야? 이혼하고 싶어.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합시다. 남편은 처음에는 웃으려 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미쳤어? 애도 있는데 무슨 이혼을 해? 애가 있어서 더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친정에 200만 원이나 들어갔잖아. 그래요. 그게 당신의 전부에 돈.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죠? 시댁으로?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결혼 자금 4,500만 원. 매달 시댁에 보내는 150만 원. 당신의 무책임한 회사 사직. 이제 지쳤어. 남편은 발끈했습니다. 너 이 배은망덕한 년이 감히. 때릴 거예요? 때리세요. 그럼 더 좋죠. 이혼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다리 수술 후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딸을 위해 힘을 내셨습니다. 잘 왔어. 잘했어. 아버지도 딸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빠, 저 이혼하려고요. 그래. 너무 늦게 결심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 악랄한 년이 우리 아들 버리고 어딜 가. 당장 돌아와. 남편도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다시 시작하자. 애 생각은 안 해.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친정에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반성했어. 다시 시작하자. 반성. 지금도 시댁에 돈 보내고 있으면서 반성?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끝내요. 안 돼. 이혼만은. 당신이 내 돈 4,500만 원 훔쳐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발기를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이를 꼭 안아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새로운 시작. 이혼을 결심한 후 그녀는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통장 내역,
남편의 문자 메시지,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까지. 변호사님, 제가 승산이 있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특히 결혼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예요.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이혼하면 너희 집안 다 망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기대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첫 재판날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위해 돈을 보낸 것은 당연한 가족 부양 의무입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결혼 자금 4,500만 원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며 결혼 생활 중 지속적인 경제적 학대가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증거가 하나둘 제시되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시댁에 보낸 내역, 생활비를 통제한 기록,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수술비까지 문제 삼은 녹음 파일. 게다가 피고는 무책임하게 직장을 그만두어 가정 경제를 위협했으며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수차례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정말 반성했어. 시댁에 돈 보내는 것도 끊을게. 제발.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무단으로 인출한 4,500만 원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원고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야?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방청인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양육권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가정 환경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퇴정하는 길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유미야, 정말 이게 끝이야? 네, 끝이에요. 앞으로는 양육비만 잘 보내주세요. 그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8개월,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유미야, 오늘은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너는 편히 쉬어. 어머니는 손주를 살뜰히 챙기셨고 아버지는 퇴근하는 그녀를 마중 나가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전 남편이 보내는 양육비 80만 원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거라도 잘 들어오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전 남편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미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제는 정말 달라질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이제 돈 안 보내기로.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설과 협박이었지만 최근에는 톤이 달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서로 잘 살면 되죠. 직장에서도 그녀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최근에는 승진도 했습니다. 유미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해냈어요. 퇴근 후에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해서 놀까? 아이는 어린이집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안도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가끔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면 마음이 아팠고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홀로 서기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를 안아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신의 삶으로.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